자, 오늘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213페이지 잠깐 다시 한번 보고 213페이지 뭐 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네. 214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과목은 그냥 제 마음대로 PPT를 좀 이용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절대로 필기하기가 귀찮거나 뭐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냥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오신 분은 다 들어오셨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1장이죠. 우리가 이제 법규와 관련된 내용. 이제 법규에서 세 문제가 제가 어제 나온다 그랬었는데, 이제 법규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렇게 5가지입니다. 5가지 외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책이 없으니까. 5가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제 봤던 금융투자 상품의 정의 그 부분이랑, 다음 두 번째 파생상품 펀드의 정의 및 운용 규제. 근데 이 운용 규제 부분은 우리가 1과목에서 배웠던 법규랑 유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파생상품 투자 시 위험평가액. 자, 이 부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러면 이제 파생상품 투자 시 위험평가액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펀드 위험지표 공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제도. 여기까지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제 살펴봤지만 금융투자 상품이란 건 이렇게, 그죠?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 그랬고, 이거 뭐 어제 봤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 이제 파생상품 펀드라는 거. 어제도 이건 이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가 금융감독원에서 파생형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단 말이죠. 파생형 뭐냐라는 말이죠. 파생형 펀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1번, 2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 2번. 그래서 1번이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하는 펀드. 그러니까 펀드가 쉽게 이야기하면 파생상품 계약 금액이 펀드 자산의 10%를 초과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뒷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ELS, 뭐 ELD, ELF에 대해서 배울 건데, ELF가 주가연계 펀드입니다. ELF. 그러면 ELF 같은 경우에 주가연계 펀드인데, 그 ELF는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대부분의 ELF는 ELS에 모두 투자합니다. ELS.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죠? 여기가 파생결합증권, ELS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죠? ELF가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는 파생상품 등이라고 해서 이 등 안에 이 두 개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아니지만 이렇게 실무상 좀 필요한 분류로서 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이게 바로 214페이지 2번의 이제 약간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2번의 약간의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파생상품 펀드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 친구들과 관련된 이제 규제들, 법적 규제들 한번 살펴보면, 자,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요거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특히 3번까지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보시면, 자,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동일증권 한도 제한이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펀드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때 한 곳에 올인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몇 프로까지 할 수 있냐면 3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펀드가 파생결합증권에만 투자를 한다. 몇 개의 파생결합증권이 필요합니까? 4개가 필요하죠. 최소 4개. 그죠? 25, 25, 25, 25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30, 30, 30, 10 이렇게 하든가. 그죠? 4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말을 하셨으면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30% 알아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너무 많이 들었죠. 이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 파생상품 매매 금지. 이거 이제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실 거고. 다음 세 번째,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 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투자 행위는 금지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공모 이야기죠. 사모는 400%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건 반드시 무조건 외우라 그랬죠. 중요하니까. 예.
공모는 100,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공모펀드 이야기고,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400% 초과 투자 행위는 금지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아직까지 안 배웠으니까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금액이 순자산 총액만큼 아니면은 400%.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건 그냥 이렇다라는 숫자만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그거의 가격 변동 위험평가액, 가격 변동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한 투자 행위는 금지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같은 거래 상대방과 장외 파생 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 상대방 위험평가액, 그게 또 펀드 자산 총액의 10% 초과 투자 행위는 금지된다. 둘 다 10%다라는 거. 시험 지문에는 잘 안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래도 숫자 정도는 10%라는 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운용 규제와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알아두시면 거의 다 알아두시는 거고, 요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10%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주의하시면서, 자, 지금부터 PPT에 보이시는 건 노란색은 그냥 제가 따로 말을 안 해도 바꿀 수 있고 아니면 바뀐 적이 있고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 내용들이니까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2번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2번 문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왜 3번이 틀렸는지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뭐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다음 3번이 이제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산정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앞을 보시면, 자, 파생상품 투자 시 위험평가액 대표적으로 선도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냐? 근데 이거 이야기하기 앞서서, 자, 파생상품 투자 시 위험평가액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명목 계약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목 계약 금액. 위험평가액은 명목 계약 금액이다. 즉 파생상품 계약 금액이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파생상품 10억, 20억 이렇게 계약한 금액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투자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예, 계약 금액이다. 그게 뭐냐? 자, 선도거래는 보시면 기초자산의 가격 곱하기 대금승수 곱하기 계약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금승수의 의미를 처음 보실 텐데, 대금승수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이죠. 우리가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이제 선물 거래가 코스피 200 지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200이 기초자산이거든요. 근데 이 코스피 200은 실존하는 게 아니죠. 그냥 단순히 숫자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 예를 들어서 200PT다. 포인트거든요. PT 포인트. 200포인트다. 그러면 200, 이게 얼만데 도대체? 그래서 이제 약속하기로 한 거죠. 약속하는 거죠. 어떻게 약속하느냐? 1포인트는 50만 원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상품 명세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제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공부하시면 그 상품 명세도 외우시게 되는데, 일단 1PT가 50만 원. 이건 좀 외워두세요. 여기서도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PT란 소리는 200 곱하기 50만 원이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가 200포인트다라는 소리는 곧 선물 한 계약이 1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한 계약이 1억.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 200PT, 코스피 200 지수가 200PT, 50만 원 곱하면 1억. 그걸 내가 10개 하겠다. 그럼 10억이죠. 그죠? 명목 계약 금액이 1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파생상품 투자 위험평가액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이야기죠. 네? 뭐 그게 어려운 말 아닙니다. 지금. 네. 그냥 이렇고. 그럼 요거 하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옵션 매수. 옵션을 샀다. 권리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가 얼마인데 하나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하나에 얼마고. 거기다가 계약수 곱한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또 이것도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이다. 그러면 1포인트가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옵션의 가격이 뭐 2포인트다. 그러면 그게 1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100만 원. 그죠? 100만 원짜리를 10개 하겠다. 그럼 1000만 원이죠. 그죠? 위험평가액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옵션의 매도 포지션은 좀 다른데요.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은 좀 다릅니다. 나중에 옵션을 배우시면 무슨 말인지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지금 한번 봐두시고 나중에 이제 옵션을 배우셔서 이런 용어들이 좀 이해가 되면, 행사 가격 뭐 이런 용어가 이해가 되면 다시 한번 봐두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장외 파생 상품 매매는 명목 원금. 자, 이런 표현 아시죠? 이 표현은 이게 이제 기초자산 가격입니다. 제가
이쪽 기초자산 가격. 기초자산 가격, X가 이 행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 가격 중에 큰 값 곱하기 대금승수 계약수입니다. 요렇게 5개 정도는 좀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법규 부분이니까,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암기입니다, 암기. 단순히 암기니까 뭐 이해하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시면, 이제 공시 의무 나와 있죠. 파생형 공시 의무. 자, 이 부분도 자, 이제 파생형은 공시대상 위험 지표 및 공시 시기. 이제 파생상품 펀드라면 이 파생상품 펀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를 공시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외울 거, 공시해야 되는 지표가 뭐냐라는 부분이죠. 공시해야 할 지표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계약금액, 다음에 만기 시점의 손익구조 변동, 다음에 시나리오별 손익구조 변동, 그리고 최대 손실 예상금액, 바로 VAR, 바입니다. 바. 그죠? 이렇게 4가지가 공시대상 지표입니다.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뭘 숙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언제까지 공시해야 되는데 입니다. 언제까지 공시해야 되냐면 이 두 녀석은 거래 이길까지 공시하면 됩니다. 이 두 녀석은 매일 공시하면 됩니다. 어디에다 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합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4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위험 지표가 뭐가 있는데 4가지. 계약금액, 만기 시점의 손익구조 변동,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 손익구조 변동, 그 다음에 바. 그리고 2가지는, 그러니까 이 순서로 외우는 게 좋죠. 왜? 그래야 위에 2가지는 거래 이길, 나머지 2가지는 매일 공시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어디에다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외워두시면 다 외워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PPT가 필요하시면 저 컴퓨터 안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퍼가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쓰실 거면. 강의 노트처럼 쓰면 편하겠죠. 그러라고 저희 홈페이지에 다 원래 업로드 시켜 두었습니다. 인강을 보시면 옆에. 자, 그러면 뭐 간단하고 외우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이제 파생상품 펀드와 관련해서 투자자 보호제도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직무윤리는 안 하고 점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하나씩. 자, 투자 권유할 때 적합성의 원칙, 그 다음에 설명의 의무, 손해배상 책임, 부당 권유의 금지 등은 똑같이 타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다 똑같이 적용된다. 파생상품 펀드도 당연히 적용되죠.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은 뭐냐? 이런 거 수업 시간에 들었나요? 법규 1과목에 법규에 나왔나요? 자, 아무튼 근데 이게 희한하게 첫째 시간하고 둘째, 셋째 시간하고 좀 약간 다르신 것 같아요. 첫째 시간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라고 해야 되죠? 왠지 뭔가 내가 잘못한 듯 느낌, 뭔가 죄 지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수업 아주 재미나게 해야 되고 뭐 이런데 억수로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어하고 막 그러한 있잖아요. 그 압박감. 개그맨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만요. 내가 개그를 할 때 누구를 보고 하느냐 했을 때 안 웃는 사람 보고 한다면서. 안 웃는 사람. 왜? 그 사람이 신경 쓰이니까.
다른 사람들 웃는데 한 명이 안 웃으면 그 사람이 신경 쓰여가지고 계속 그 사람 보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딱 그 마음. 수업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표정이 좀 굳어 있다. 그리고 뭔가를 하나 좀 애드립을 쳤는데 영 반응이 없다. 그럼 진짜 네. 슬픕니다. 네. 자, 아무튼 자, 그럼 모른다 생각하고 자, 다시 하나씩 설명하면 자, 일단 첫 번째 투자를 권유할 땐 우린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고객님 펀드 하나 하시죠 라고 할 때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단 말이죠.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가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뭐냐, 고객이 오면 이 사람이 전문 투자자인지 일반 투자자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라면 냅두는 거죠. 지하라라고. 전문가니까 냅두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투자자 보호는 다 일반 투자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들. 자, 일반 투자자는 오면 그러면 그 사람의 투자 목적, 그다음에 투자 경험, 그다음에 재산 상황, 이 세 가지. 이런 것도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투자 목적, 투자 경험, 재산 상황. 자, 이런 것들을 설문이나 뭐 오마떼만 거 알아서 하여튼 파악하는 거죠. 파악을 하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서명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 파악한 내용에 적합한 권유를 해야 된다는 게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파악했는데 이 사람이 돈도 없고 위험도 싫어한대. 근데 무조건 펀드라고 권유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게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의 의무는 뭐냐면, 이제 설명할 때,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할머니가 오셨는데, 할머니, 이게 너긴 너가웃 옵션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요. 할머니, 이거 딱 어떤 이 배리어에 도달했을 때, 딱 주가가 130%만 상승하면 딱 10% 수익 드릴 수 있습니다, 할머니. 과연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라.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으라라는 겁니다. 확인받으라. 네, 이게 설명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는 우리가 법규 시험 치면 진짜 말장난, 짜증나는 거 뭐다? 뭐 설명의 의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만 하면 된다. 이게 틀린 표현이란 말이죠. 왜?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으라. 또 내가 등이라고 했잖아요. 등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또 서명, 기명날이, 녹취, ARS, 전자우편,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가 남으면 되니까, 그죠? 왜 고객이 딴소리 하면 네가 그때 이랬잖아라고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또 시험에는 또 설명의 의무,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을 땐 서명, 기명날인의 방법으로만 확인받아야 한다. 뭐 이런 어이없는 문장이 나오니까. 자, 아무튼 그게 설명의 의무. 손해배상 책임은 뭐 말 안 해도 알 거고. 다음 부당 권유의 금지는 뭐 거짓의 내용을 알린다든지, 뭐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단언한다든지. 고객님, 이 웬만하면 요번에 코스피 3,000 정도 갈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것들 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이제 직무윤리 때 배우시게 될 테니까 그때 가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파생 상품도 기본적으로 다른 금융투자 상품, 증권들하고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당연하고 거기서 한 발짝 나아가서 이제 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적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은 파생 상품 등에만 해당됩니다. 증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뭐냐? 적정성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투자 권유 없이 파생 상품 등을 고객에게 판매하려고 할 때 그 고객의 역시 마찬가지 투자 목적, 투자 경험,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거기에 적정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게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뭐지 싶죠? 앞에 투자 권유 없이 판매하려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해 보면 투자 권유 없이 판매하려고 한다는 거, 내가 먼저 투자 권유를 안 하고 그거 없이 팔면 뭐겠습니까? 그게 고객이 하고 싶다고 온 거죠, 그죠? 간단한 예로 고객이 하고 싶다고 왔어. 고객이 저 ELS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어. 그러면 예, ELS 이거 사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파생 상품 등은 그렇다 하더라도 고객의 투자 목적, 투자 경험,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그 고객의 그거에 맞게, 등급에 맞게 적정한 판매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게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이죠. 증권의 경우 뭐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잘 준수해야 된다. 맞는 말 같지만 틀렸단 말입니다. 예, 그죠? 적정성의 원칙은 파생 상품 등에만 해당된단 말입니다. 자,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려오시면, 자, 이건 이야기했죠. 상품할 때 장외 파생 상품은 주권 상장법인은 뭘로? 일반 투자자로 취급하겠다라는 거. 원래 주권 상장법인은 뭡니까? 전문 투자자죠.
그리고 지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일반 투자자로 우대받을 수 있다. 그죠? 근데 단 예외로 장외 파생 상품, 키코 같은 이런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 투자자. 그리고 지가 서면 요청하면 전문 투자자 우대는 가능. 뭐 이런 식이죠. 요거 거의 한 3번째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다음에 3번째. 파생상품 펀드 투자 권유할 때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을 마련해야 된다. 이건 그냥 이 문장 자체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4번. 파생상품 등의 투자 권유는 위탁이 불가능하다. 지금 여기 나오는 지문들, 처음 보는 지문들 아닙니다. 다 1과목 법규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냥 이건 한꺼번에 파생상품과 관련 있는 것들을 정리해 두었을 뿐입니다. 여기 챕터에서는. 이게 만약에 지금 낯설다. 그러면 오늘부터 진짜 집에 가서 한 5시간씩 공부하십시오. 예. 2시 되기 전에 주무시지 마십시오. 예. 처음 보는 거면 오늘. 다음에 5번. 파생상품 등을 투자 권유 없이 판매하려는 경우 투자자의 이게 이제 적정성의 원칙 이야기죠. 5번이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투자 권유 없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이런 투자자 목적, 투자 경험, 재산 사항 등을 파악하고 거기에 적정한 판매를 해라.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 투자자는 장외 파생 상품은 위험 회피 목적의 거래만 가능하다. 그래서 위험 회피 목적, 해지 거래 같은 거. 즉 이런 식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거 이제 나중에 선물 가면 배울 거지만 주가가 내가 주식을 샀다. 자, 주식을 사면 어떠한 위험에 노출됩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때부터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내가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죠? 그냥 쉽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식 사면 주식 가격 떨어지면 손해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럼 그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해서 이제 파생 상품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콜옵션을 매수한다든지.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아니, 풋옵션을 매수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 걸 위험 회피 목적의 거래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 해지 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는 이런 해지 거래만 가능하다. 장외 파생 상품은. 그러면 일반 투자자가 장외 파생 상품을 위험 회피 목적의 거래 말고 뭐 투기 거래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럼 난 진짜 올인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별거 아닙니다. 전문 투자자가 되면 되죠. 그죠? 전문 투자자가 되면 됩니다. 일반 투자자는 안 되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6가지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잘 정리해 두시면 역시 5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뭐 문제를 푸시다기보다는 이런 문장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5번 문제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따로 뭐 필기하실 것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끝났어요. 법규. 여기서 세 문제. 완전 간단하죠. 여러분들 뭐 한 것도 없어. 세 문제 완전 껌이 껌. 그러니까 반드시 다 맞춰야 된다니까. 에이? 이거 한번 했고, 그죠? 이 안에 있는 이거 이제 그냥 정의 보면서 바로 운용 규제, 숫자 좀 주의하시고 이런 용어들 좀 주의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거 공시, 다음에 투자자 보호. 여기서 세 문제. 에이? 틀릴 데가 없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금융투자 상품 3단계 정의.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 내가 얼마 정도 공부해야 되지? 만약에 이 PPT를 똑같이 그냥 백지에다 쓸 수 있으면 베스트. 그렇죠. 이 내용을 다 숙지해야 되니까. 저는 할 수 있느냐? 저는 할 필요가 없죠. 나는 뭐 시험 이미 붙었는데. 그죠? 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모르겠고 일단 여러분들은 하시면 좋습니다. 자, 아무튼 운용 규제. 특히 중요한 거. 꼭 나오는 건 3번. 꼭 나올 거고요. 다음에 6번 이거 꼭 나올 거고. 나머지 이제 섞어서 아마 나올 겁니다. 섞어서. 한 문제가 번갈아 가면서 거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뭐 그때 달라요. 그렇죠? 그때 달라요. 쇼가 끝났답니다. 그러면 이제 2장 영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점프를 해서 자, 226페이지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뭘 살펴볼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영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면 되냐면, 제가 2과목에도 영업이 있고 3과목도 똑같다 그랬죠. 나가는 건. 그러면 이게
파생상품 펀드 영업이잖아요. 그러면 영업에서는 종류입니다. 종류와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 요구하는 건 파생상품 펀드의 종류가 뭐가 있고 그 즉 개념이 뭐냐라는 거죠. 부동산 펀드도 마찬가지. 부동산 펀드 영업에서는 그 부동산 펀드 2장에서 요구하는 건 부동산 펀드의 종류가 뭐가 있고 그 개념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근데 1과목에서 사실 잠깐 살펴봤죠. 우리가 실물형, 그래서 뭐 매매형, 뭐 임대형, 경공매형, 계량형, 그다음에 개발형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증권형, 그다음에 파생상품형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살펴본단 말입니다. 더 자세하게. 마찬가지 여기도 우리 파생상품 펀드 2과목, 그러니까 2장에서도 이제 딱 보시면 그죠? 금리, 기초자산이 금리인 파생상품, 환율, 상품 연계 파생상품 펀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의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용어를 미리 한번 보는 게 2번 워런트의 유형이고요. 이거 이제 근데 이건 1과목에서 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게 이 이야기죠. 그죠?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도 다 보면 다 개념이잖아요. 개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그리고 끝에 이제 활용 전략. 시험에 거의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학습 목표는. 그리고 첫 번째 이거 1번도 시험에 거의 잘 나오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연계 파생상품 펀드 부분에서 자, 이제 그 주가 연계 파생결합증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원리가 주가 연계라는 말은 기초자산이 주식이라는 이야기죠. 주식의 가격에 이렇게 연동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런 거 설명 한번 드렸었나요? 안 드렸죠. 안 드렸다 치고. 자, ELD 같은 경우에는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ELD는 주가 연계 D가 예금이죠. 주가 연계 예금. 이건 어떤 투자식이냐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1,000만 원을 투자한다 했을 때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950만 원은 채권이나 예금에 투자하고 왜? 수익률이 5%래요. 그죠? 나머지 이자 부분은 50만 원은 뭐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왜 이 부분 5%일 때 이것만 했느냐 하면 이 950만 원은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냐면 다시 1,000만 원이 되죠. 그죠? 네,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부분을 가지고 위험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아니면 도죠 뭐. 그래서 이게 뭐 대박이 났다. 100% 수익 났다. 그러면은 뭐 100만 원이 됐다. 100만 원. 그러면 둘이 합하면 1,100만 원 얻게 되는 거죠, 나는. 그럼 10% 수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금이 아니라 그죠? 이런 것과 이제 연결되어 가지고 수익을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자, 이런 형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형식. 상품 구조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른 형태도 있고 한데 원리가 이런 원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숙지해야 되느냐라면 지금 보이시는 이 표 시험에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내기가 좋거든요. 자, 이 부분. 그래서 주가 연계, 이퀴티 링크드 데파짓 시큐리티 펀드. 아우, 발음 다 알아들을 수 있겠죠. 정확하니까. 자, 주가 연계 데파짓 예금이죠, 예금. 그죠? S 시큐리티 증권이고 F 펀드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굳이 안 되는 영어를 했냐면 요거를 보면 끝에 단어들을 보면 형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형태와 취급 회사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금이니까 어디서 취급하겠어요? 은행에서 취급하죠. 그죠? 예. 그래서 정기 예금의 형태다라는 거고. 증권이니까 투자 매매업자가 취급한단 말입니다. 뭐 쉽게 우리가 아는 걸로 하면 증권회사들 말입니다. 그죠? 예. 유가증권의 형태다. 종이 쪼가리의 형태다라는 거고. 다음에 ES 펀드잖아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증권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죠. 이 두 개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뒤에와 연계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익 지급. ELD와 ELS는 약속된 수익률. 이야기했죠.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뭐 10%면 10%. 그러니까 조건을 달성하면 딱 정해진 수익률. 하지만 펀드는 뭡니까? 운용해서 실적 배당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원리가. ELF는 대부분 어디다 투자하는 게 많다고요? ELS에 몰빵하는 펀드들이 많아요. 그러면 ELS를 몇 개씩 투자할 거 아닙니까? 3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니까. 몇 개씩 투자했을 때 어떤 거는 달성이 되고 어떤 거는 달성이 안 되고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실적 배당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적 배당. 펀드니까 실적 배당이다. 요거 구분 일단 잘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뭐 그런 식이죠. 그냥 ELD의 경우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한다. 이 맞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지문들 준비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원금 보장. 자, 예금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보장이다. 아까 그 보시면 이자 부분만큼만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니까 무조건 원금은 보장이 되는 거죠. 100% 보장입니다. 근데 ELS는 보장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비보장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ELS의 경우 원금 보장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이건 틀린 표현이고 원금 비보장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틀린 표현입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ELF는 펀드니까 보장이란 표현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쓰자면 원금, 보존, 추구형 이렇게는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장의 형태는 쓸 수가 없다. 실적 배당이니까. 다음에 예금자 보호. ELD는 예금이니까 예금자 보호 된다라고 같이 연관지어서 쭉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예금이 아니니까 예금자 보호가 안 되죠. 예금자 보호는 아시죠? 우리 1인당 얼마입니까?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 주는 거죠. 원리금 합산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게 금융기관별이죠. 내가 우리은행에 4천만 원 저축했고 내가 국민은행에 4천만 원 저축했다. 그러면은 8천만 원 다 보호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은행 뭐 홍대 지점에 4천만 원 그리고 우리은행 뭐 합정 지점에 4천만 원 이러면 그냥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렇게 금융기관별 금액이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겁니다. 다음에 과세. 예금이니까 이자 소득이고 이 나머지 두 개는 배당 소득입니다. 펀드니까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고 ELS는 또 증권이니까 배당 소득으로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거 알면 1번 문제 푸실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오늘 한 거, 지금까지 한 거 법규랑 여기까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